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원한 거예요. 저는 스탠포드라는 그 공간에 학교 심지어 가본 적도 없고 사진만 보고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거고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여기서 연설도 했고 뭐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뭐 다 남들이 좋다고 남들이 거기 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엘리트 학교다 해서 좋아하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그 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내가 진짜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면서 좋아하는 거를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지? 마인드풀 러닝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우 러너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마인드풀 러닝 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2권 책을 썼고 예전에는 빠르게만 달리는데 집착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왜 달리는지 고민하다가 이제 나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가볍게 닭죽을 먹고 왔습니다. 닭죽이요? 어머니가 3일 전에 해주신 닭죽을 잘 데워서. 지금 미국에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밥을 드셨다고 하셨는데 되게 그리우셨겠어요. 엄마만의 그 닭죽 레시피가 또 따를 거잖아요. 그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죠. 어머니 밥 항상 편하고 입맛에 맞고 그립죠. 항상. 엄마의 레시피대로 요리도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레시피를 네. 많이 기억을 하고 어렸을 때 먹은 거니까 카레도 어머니 방식대로 하고 카레를 자주 해 먹습니다. 카레 왕이시군요. 카레를 한 번 할 때 한 10번 정도 먹을 거라서 음. 한 3일에서 5일 계속 먹어요. 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뻘크로 해놓으면. 얼려 놓기도 하고 네. 냉장고에 놓으면 꽤 오래 가더라고요. 네, 한 5일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레가 진짜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네. 건강과 감기에도 좋고 진짜 여러모로 최고의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뚜기 3분 카레를 자주 끓여 먹는데 네. 급하게 먹을 때 이것만 하는 레시피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우님도 제가 만나보면서 머릿결이 되게 길고 숱도 많으시던데 이러한 것들을 좀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비결이나. 모르겠습니다. 유전 같기도 하고 네. 숱 많은 거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솔직히 제가 머리를 매일은 안 감아요. 이게 머리를 길다 보니까 매일 감으려고 하면은 귀찮더라고요. 달리기도 제가 거의 하루에 2번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감기도 그렇고 거의 이틀에 한 번 감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머리만 감거나 그렇게 대처를 하시나요? 네네. 그래서 샤워는 그래도 뛰고 나서 다 하는데 네. 머리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간지럽거나 좀 냄새가 나면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무슨 뭐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될 때 오늘도 그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했지. 샤워는 매일 하는데. 이게 장발로 달리기를 하면은 네. 저는 최근에 저도 머리를 좀 잘랐는데 네. 이게 머리가 길어지면은 무거워서 맞아요. 달리기 할 때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네. 이렇게 장발로서 달리기를 할 때 좀 머리칼이 영향을 주는지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확실히 근데 무거운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길어진 상태에서 못 느끼는데 한번 제가 가슴 밑까지 기른 적이 있는데 네. 그걸 한번 잘랐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게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많이 기르려고 하진 않고 그냥 묶을 수 있을 정도만 관리만 되게 지금 기르려 하고 있고. 약간 기르시는 이유나 네. 워너비 스타일이 있으셔서 그 스타일 고수하시는 건가요? 제가 미용실 가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가장 안 좋아했어요. 귀찮아하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반삭 아니면 길렀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항상 반삭을 했고 미국 가서는 길러서 그냥 묶거나 헤어밴드 하고 그냥 묶어버리면 관리가 되니까. 미국은 어떤 계기로 가게 되셨나요? 미국은 고1 때 네. 어머니가 교환학생 관심 있냐고 중3 때 물어보셨구나. 미국은 방과 후에 학원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방과 후에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환학생으로 가서 이제 공립학교를 1년 다녔고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아크론이라는 곳에서 오하이오. 네, 오하이오 이 르브론 제임스의 고향인 아크론에서 다니고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유학을 계속 했어요. 고등학교, 대학원. 타지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지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네. 그곳의 생활은 어렸을 때 처음 가신 거라 네. 어려움이 따로 있진 않으셨나요? 어려웠죠. 처음에 갔을 때 영어도 잘 안 들리고 영어를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아예는 아닌데 네. 초등학교 때 한번 호주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짧게 어학연수로. 어느 정도 그래도 영어를 하던 때인데도 갔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막 문화 충격도 많이 받고 그때 막 공립학교에서 학교에 1,500명이 있는데 좀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인종도 막 백인, 흑인 다 섞여 있고 공립학교에서 그런지 좀 그런 것도 있어. 문화 충격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죠. 근데 다행히 축구를 하니까 지금 좀 덜하지만 그때는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당연히 인종차별이 근데 축구를 하니까 좀 더 이제 친구들이 좀 받아들여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적응을 했는데 쉽지 않았죠 여러모로. 네. 저도 호주에서 잠시 어학연수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타지에 나를 던져서 거기서 영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어도 안 될 뿐더러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되게 이방인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렇다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유학 가면 영어 당연히 잘해지는 거 아니야? 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외국에 가면 당연히 영어를 잘해지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가서 노력을 해야 영어가 잘 되는 거구나. 그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동반이 돼야 들리고 말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해요. 네. 음, 거기서 저도 영영사전 맨날 두세 시간씩 보면서 음, 단어 계속 공부하고 숙제 공부를 갑자기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막 너 이러다 인서울 못 간다고 저한테 막 그럴 정도로 공부를 재밌게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시키기만 하니까 네. 내적 동기도 안 생기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좀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환학생 가면. 그때 돌아보면은 그런 기억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그래도 축구팀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도 코어 친구 그룹은 있고 뭐 많이 알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 할까요? 그런 정서적, 문화적 교류할 수 있는 음, 맥락이나 영화 예를 들어서 음악 음, 교류할 만한 그런 걸 모르니까 제가 얘네들 어렸을 때 이런 거 받고 저런 거 알고 이러는데 저는 모르고 조크들도 잘 이해 못하고 음, 그런 데서 오는 그죠, 동떨어진 소외감이 좀 있었죠. 네. 음. 공감됩니다. 그 문화적 교류, 어떤 걸 같이 즐게 될지 모르겠고, 네. 이 조크에 내가 웃어야 될지, 나를 욕하는 건지. 네. 저는 사실 저를 욕한다고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저의 경험에 빗대보면, 음, 그들이 모여서 하하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나를 비난하는 건가? 내가 아시안이라서? 그런 열등감에 기반한 그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맞았던 음, 경우였더라고요. 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웃는 거였고 살아남으려면 그들과 친화력 있게 나는 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운동이라는 게 확실히 친구를 만들어준 하나의 되게 끈끈한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달리기가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셨던 학생이었나요? 어렸을 때는? 네. 어렸을 때 뛰어다닐 수 있을 때부터 아빠랑 형이랑 축구를 했고 초중고 다 축구를 계속했어요. 방과 음, 후에. 네. 그러면은 영향을 받은 축구 스타가 있으셔서 축구를 좋아하시게 된 건가요? 영향을 받은 축구 선수가 있어서 좋아한 것보다는 그냥 음, 아빠랑 형이랑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음, 축구가 재밌었고 계속 네,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축구하면서 사귄 친구들이었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네네. 미국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을 때 제가 성우님의 SNS 그것들을 들여다보니까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 오신 것 같아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미국에 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좀 음, 생활이나 이런 네네. 것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궁금해서요. 그게 제가 음, 대학원을 스탠포드를 석사를 했는데 네, 그게 마지막 공부한 거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받았다 생각하시는데 네, 네. 사실 그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고1 때 간 거고 그 생활이 좋아서 사립학교를 이제 고2 가서 고2 고3 미국에서 보내고 대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유학을 좀 늦게 가긴 했어요. 보통 엘리트 코스를 밟는 친구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서 네. 미리 SAT나 그런 미국의 수능 같은 거 다 공부하고 음,
뭐 스탠포드나 하버드를 학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딱 레주메를 만들어요. 네네.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그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아, 네. 근데 대신에 대학교를 갈 때는 되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대학교를 제가 지원을 할 때가 2008년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몰게지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때였고 그게 뭐 우리나라도 되게 영향이 있었고 아버지 가족 상황이 좀 경제상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사실 유학 생활을 좀 멈추고 한국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고등학교를 이제 교환학생은 처음엔 공립학교는 좀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어서 그 다음에 간 사립학교는 학비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상황이 좋다가 잘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한번 딱 이렇게 좀 큰 파격을 받고 어머니가 혹시 뭐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냐 그래가지고 막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네. 좀 장학금 좀 줄 수 없냐고 고등학교 때 와, 제가 10번 넘게 찾아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고.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네.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이제 막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음. 담당해주는, 장학금 담당해주는 분들. 네. 가서 얘기 많이 하고 네. 지원을 좀 받아서 학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아, 다행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왜냐면 대학교도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대학교도 장학금 안 받으면 못 가겠네, 이거. 해가지고 막 SAT 공부도 진짜 미친 듯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도 장학금을 거의 한 8, 90%를 받아서 갔었어요. 성적에 맞춰서 갔으면 좀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네. 좀 낮춰가지고 갔는데, 그러고 이제 대학교는 저는 너무 잘 갔다 생각해요. 디킨슨 칼리지라는 데 갔는데, 가서 좋은 친구를 너무 많이 만났고, 학교도 재밌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예전부터 약간 좀 캘리포니아에 대한 저도 꿈이 있었고 약간 유학 생활을 늦게 준비했지만 그때 항상 좀 스탠포드 대학교가 동경의 대상이긴 했어요. 학부도 사실 고등학교 때 학부를 지원할 때 대학교 지원할 때 스탠포드 지원했는데 당연히 떨어졌고 네. 약간 경쟁도 안 되는 제 레주메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당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네. 대학교는 물리 전공이었어서 그래서 환경에너지 환경공학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엘리트 코스는 아니었고 저는 저는 이제 엘리트 코스가 어떤 건지 스탠포드 가서 거기서 학부를 스탠포드로 간 친구들, 대학교를 스탠포드 간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 이게 진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친구들의 삶이구나 를 처음으로 저도 봤고 그전에는 못 만났으니까 네네. 근데 생활은 그냥 진짜 매일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네네. 축구 열심히 하고 네. 고등학교 때 네. 대학교도 수업 듣고 대학교도 축구부 했었거든요. 아, 예. 수업 듣고 축구 운동하고 숙제하고 뭐 컨디션 괜찮으면 축구한 애들이 또 파티도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은 이제 네. 그 친구들은 6시, 7시에 저녁 먹고 바로 파티하는데 저는 저녁 먹고 숙제하다가 한 10시, 11시에 가서 같이 좀 놀고 뭐 그랬죠.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원은 가서 공부하다가 달리기에 빠져가지고 또 이제 케냐로 가게 되고 아, 그럼 대학교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하시게 된 거군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어. 대학교 때는 눈앞에 공이 있어야 그때까지는 달렸어요. 이유가 있어야 명확하게 달렸던 눈앞에 대상이 있어야. 네. 아. 그리고 달리기도 축구를 위한 음. 체력 컨디셔닝으로서 한 5km? 음. 5km 이상은 안 달렸던 것 같아요. 전 성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교를 선택적으로 이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한 단계 낮춰서 가시고 그 뒤에 스탠포드를 가셨다고 했는데 결국엔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결국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되신 것 같아요. 스탠포드에 결국 가셔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셨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놀랐던 게 성우님의 삶이 과거부터 그런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에센셜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좀 배이지 않았을까?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듣는 내내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정말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환경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 그 생각 못 해봤는데 환경이 변하면서 계속 갖고 가야 될 걸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 드네요. 지금도 보시면 되게 정말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선택하시고 나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계속 그러려고 하고
제 어떻게 보면 성향이나 제 캐릭터가 그런 쪽인데 가능하면 가장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 하고 쓸데없는 것 계속 걷어내려고 하고 그게 저도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는 환경이나 그렇게 던져졌을 때 좀 어떻게 뭐 살아남아야 된다거나 본질적으로 집중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를 판별하는 상황에 놓여져서 그랬는지 근데 저 말씀대로 에센셜한 거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려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에 진짜 중요한 거에 음. 그리고 제가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공부를 막 하다가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탠포드라는 그런 학교를 갔을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되게 축하해 줬어요 저를 막.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도 막 꿈꿔왔던 학교인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막상 저는 그때 입학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근데 내가 왜 이걸 원했지? 생각하니까 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원한 거예요. 아, 저는 스탠포드라는 그 공간에 학교 심지어 가본 적도 없고 사진만 보고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거고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여기서 연설도 했고 뭐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뭐 다 남들이 좋다고 남들이 거기 가면 성공적인 삶 살 수 있다 엘리트 학교다 해서 좋아하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그 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아 내가 진짜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면서 좋아하는 거를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축구밖에 없었어요. 축구랑 그림 그리는 거. 근데 축구 선수는 뭐 어렸을 때 잠깐 생각이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못했고 그림이랑 철학은 대학교 때 전공하고 싶었는데 그걸 전공했을 때 뭐 먹고 살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자신감 있게 못하고 그 결정을 했을 때 책임질 자신감이 없어서 전공을 이제 다른 걸 뭐 할까 하다가 물리가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도 재밌고 물리를 한 건데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한 거죠. 내가 진짜 앞으로 남은 삶은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뭘 좋아하지? 어떻게 내 하루를 구성하고 싶지? 남들이 좋다고 하고 남들이 박수 쳐주는 거 말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막 내 마음이 충만하고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나는 행복한 거를 찾아야겠다고 그때 되게 아이러니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그때 23이었죠. 되게 이른 나이에 제 기준에서 되게 이른 나이에 그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네요. 근데 근데 말씀대로 저도 지금 돌아보면은 생각해보면 진짜 빨리 그걸 경험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다 경험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사회적 동물이 결국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사회적으로 계속 인풋이 있고 그쪽 해보면서 방향 수정이 되는 건데 많이 보통 이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아서 뭐 은퇴하고 뭐 주말 농장하고 뭐 이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전 23살 때 그걸 어떻게 보면 깨달았는데 저는 그때 그게 늦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와, 내가 지금까지 23년을 헛살았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진짜 우울하고 약간 자기 파괴를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자기 파괴를 그냥 술 엄청 마시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크게 왔고 일단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약간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안 했던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술도 엄청 마시고 안 하던 담배도 그때 배우고 지금까지의 저를 좀 파괴하고 싶은 막 충동이 들더라고요. 비이성적인 충동이었죠. 공감이 됩니다. 아, 그래요? 우울증이 자기 파괴를 낳는다는 그 점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외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푸석푸석한 피부에 벌어진 입술, 냄새나는 몸, 그냥 하루하루 조금 우울해 보이는 얼굴, 눈은 또 퀭하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지만 남들이 봤을 때 괜찮아 라고 자주 묻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지 않았나? 과거를 돌아보니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중독처럼 나를 계속 파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은 참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타인이 극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마음을 먹어야 이 어두운 밀실에서 문을 열고 내가 나가야 해결이 되는 건데 성우님은 우울증 극복을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너무 다행히도 달리기가 이제 그때 제 삶에 들어왔었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합격해 놓은 상태니까 근데 학비가 없었어요. 대학원은 그리고 장학금을 못 받았고 그것도 이 스토리 좀 알려드리면은 제가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막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스탠포드에서 이제 합격한 친구들 중에 네. 초대를 해줬어요. 와서 만나고 교수들도 만나고 뭐 이미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을 만나서 서로 친해지고 네네. 뭐 석사 과정이지만 어떤 연구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자는 그런 이벤트인데 학교에서 이제 비행기랑 호텔 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대준다는 건 이제 애가 좀 잘하고 앞으로도 좀 그런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음. 석사 과정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인터뷰도 보고 했는데 교수들이랑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가가지고 예. 제 어필도 잘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못 받은 상태여가지고 학비를 벌어야 돼서 이제 입학을 1년 밀어놓고 과외를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라는 동네에서 부자 동네 아닌가요?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거기 뭐 그러게요. 랭캐스터는 약간 농장 지역인데 아, 잘 모릅니다. 예. 들어본 지역 이름이라 예, 미국 펜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펜실베니아 되게 큰 주긴 주예요. 예. 예. 근데 랭캐스터는 약간 막 농장 지역인데 거기서 막 한국 학생들 한 10명 정도 하숙하는 그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숙하면서 과외 일을 했어요. 네네네. 애들 막 수학, 물리, 영어 가르치면서 그러다가 본투런이라는 책을 읽고 네. 이제 달리기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하숙집 근데 뒷마당이 풀밭이 쫙 깔려 있어서 맨발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본트런에서 맨발 달리기 이게 나오거든요. 막 신발이 뭐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산업이 형성된 거고 맨발로 달릴 때 오히려 더 부상 없이 잘 달릴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도 그걸 몰랐는 상태에서도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할 때 항상 연습 끝나고 게임 끝나고 항상 저는 축구화 벗고 양말 벗고 왼발로 좀 조깅을 했거든요. 왜냐면 축구화는 좀 꽉 끼는 걸 신어야 볼 컨트롤 잘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답답해서 피로감이 너무 크죠. 스스로 그냥 무의식으로 벗고 경기 끝나거나 연습 끝나면 맨발로 조깅하면서 풀었는데 풀밭에서 혼자 그냥 하숙집 뒷마당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음. 근데 그렇게 맨발로 뛰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우울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부정의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막 속삭이는 부정의 생각들이 없어지고 햇볕 느껴지고 땀나고 어. 심장 뛰고 약간 헐떡거리고 있고 자연 속에서 나무들 있고 뛰는데 막 가끔 나비가 와서 막 같이 옆에서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막 우울하니까 그때 신이 보내준 나비인가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너무 힘든 상태니까 나비가 오면 나를 위로해 주는 거구나 애가 그러면서 그래 또 봐 이러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든 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저 사실은 그래서 달리기가 저는 우울증을 빠져나오는 게 도움을 많이 줬죠. 본투런 책을 읽고 그 맨발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본투런에 대한 내용이 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멕시코랑 미국 국경에 무슨 멕시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50km, 80km, 100km를 취미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근데 거기가 막 이렇게 차로 다니기 힘든 길인데 막 그걸 다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근데 사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런 트레일러닝 대회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와서 막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스토리는 미국 트레일러닝에서 가장 당시 잘 뛰는 남자 선수들, 여자 선수들이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대회를 처음으로 뛰는 게 클라이막스인 그 과정을 이 스토리 라인이고 근데 쓴 사람이 저널리스트예요. 기자 뭐 저널리스트인데 달리기에 대한 부상 이야기 자기는 달릴 때 허리랑 무릎이 아픈데 그래서 계속 더 좋은 신발 더 스테빌리티 균형 잡아준 신발을 샀는데 그런 비싼 신발을 살수록 허리랑 무릎이 더 아파서 에이 신발 그냥 던져버리고 맨발로 뛰는데 안 아프네? 그런 베어풋 러닝한 사람 이야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러너들의 캐릭터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에 그 마을에서 네. 대회를 뛰는 그런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멋지네요. 상상이 되네요. 되게 푸르른 풀밭 위에 석양이 네. 떨어지는데 달려가면서 끝나는 장면이 뭔가 잠깐 상상이 됐어요. 거기 근데 약간 좀 사막이긴 한데 약간 좀 아마 사막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네요. 거기 쉽지 않아요. 척박한 환경인데 참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러면은 성우님께서 달리기를 우울증의 극복 매개체로 이제 활용하게 되셨는데 이 달리기를 한번 그렇게 극복이 된 다음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 지속하게 되었나요?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그냥 그 순간이 계속 좋았고 달릴 때 계속 저가 되살아나는 느낌? 약간 배터리가 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방전된 상태인데 달릴 때는 그 충전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만약에 있다면 영혼이 충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게 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진짜 달려야겠구나. 달려야 내가 앞으로 나답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면서 계속 달리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달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달리기 선수가 돼야겠네? 달리기 선수가 되려면 좀 늦었네? 가장 잘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리는지 가서 배워야겠네? 하면서 이제 다 찾아보다가 뭐 책도 엄청 사고 네. 유튜브 영상 다 뒤지다가 케냐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케냐에 가게 된 거죠. 케냐에 가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는 삶을 남은 삶을 나에게는 이제 지금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달리기인데 그 달리기를 내 매일매일 일상을 하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려면 뭘 해야 되나? 그때 생각에는 달리기 선수가 되는 거가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배우기 위해서 케냐를 가야겠다. 너무 늦었으니까 가장 잘 뛰는 사람들 가서 보고 옆에서 그들이 먹는 거 음식 먹고 훈련 보고 같이 뛰어보면은 비밀이 있다면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달리기가 우울증 빠져나오는 걸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아직도 이제 삶의 방향이나 그런 걸 아직은 설정을 못한 상태였는데 그걸 설정을 하려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두 나라 보면 다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좀 디벨롭된 나라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냥 느낀 거는 좀 물질적인 게 없고 한국과 미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좀 살아보면은 삶에 대한 좀 다른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케냐가 그거에 딱 맞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런 게 풍족하지 않은 곳이고 케냐 러너들이 훈련하는 이텐이라는 마을을 찾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완전 시골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에 있고 그래서 저기 가서 살아보면은 좀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말 약간 백지 도화지에서의 나를 좀 느껴볼 수 있겠다? 진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도 좀 경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 2015년에 15년이요. 네. 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 9년 전이면 카카오가 있었을 때인가요? 없었을 막 초기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톡 예, 있었을 것 같은.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까요? 저도 그때 썼던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네, 기준을 그걸로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네. 대중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하니까 현재처럼 더 정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고 그때 케냐 이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가서 묵어야 될 숙소도 있을 거고 그 마을이 사실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도 인구수가 얼만큼 되는지도 치안이 어떻게 되는지 음식과 물 조급은 수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정보를 대충 보면은 그래도 갈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2015년에 그 케냐 이텐을 검색했을 때는 그런 판단이 쉽게 딱 들었었나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찾아본 것 같고 저도 거긴데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볼 수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보고 근데 뭐 먹는 거나 물이나 그런 건 그냥 뭐 저 사람들도 사는데 나도 먹고 살 수 있겠지? 뭐 물도 있겠지 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뮤추얼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이텐 마을에 살고 있는 2시간 15분 마라톤 주자인 케냐 선수 연락이 닿아서 페이스북으로 나 가고 싶은데 너 집에서 나 묵게 해줘라. 내가 렌트 내줄게. 내가 밥값 낼게. 렌트가 한 달에 4만 원이었거든요. 밥값도 한 달에 뭐 한 10만 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 그냥 재워줘라 소파에라도 너네 그런 마라톤 러너의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 근데 그 친구야 당연히 땡큐죠. 생활비 없고 그렇죠. 네, 또 친구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대단하네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네. 아프리카의 네, 케냐 그 안에 또 이텐까지 네, 축소에서 완전 확대해서 가셨네요. 어려운 선택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가슴에 뛰는 게 있었으니까 가셨겠죠? 그때는 진짜 근데 좀 미쳐 있었어요. 바탕화면이 그 이텐 지도 해놨었고 어떻게든 여길 가야겠다 생각했었고 당시 2015년 여름이 대학원 석사 과정 중간에 여름방학인데 사실 그 여름방학이 커리어에 되게 중요하긴 해요. 석사 졸업하고 갈 회사들 인턴십을 하거나 그런 거에서 인맥도 쌓고 그래야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게 생기는데 그냥 가야 된다. 남자의 심장이다. 약간 근데 그런 느낌 약간 심장이 얘기하는 소리가 케냐를 가라는 거고 머리는 야 인턴십 하고 뭐 테슬라 같은 데 인턴십 해서 너 그런데 가야지 막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진짜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진짜 어려운 결정인데 현실과 이상을 두고
네, 맞아요. 사실 이상에 좀 더 가까운 선택을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상황이었다고 하면. 완전히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전혀 이성적이거나 음. 전혀 똑똑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돌아봤을 때 후회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면서도 이게 맞나 싶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를 생각했을 때는. 음, 근데 가야 해? 가야 해. 그게 포인트인 거죠. 가는 게 맞아 틀려? 했을 때는 저도 답을 못 내려요. 음. 너 진짜 가야 돼 근데? 가야 돼. 이거 안 가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아? 진짜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간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네. 이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현재 현실과 이상의 그 기로에서 분명히 이거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돈은 여기 있어. 근데 미래는 여기 있어. 가족들은 다 요구하래. 친구들은 요구하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경험을 해보셨으니. 근데 이거는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렸고 책임져야 될 가족이나 아이가 없었고 케냐에 갔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됐어도 어떻게 보면 그 학위로 뭔가 딴 걸 할 수 있겠다는 깔려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근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케냐를 다녀와서 느낀 건데 저는 케냐에서 가장 배운 것 중 중요한 거 하나가 달리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 삶에 대한 기대가 엄청 낮아진 게 되게 중요했어요. 물질적으로나 내가 필요하고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욕망이 헛것이고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라는 걸 너무 몸으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되게 두려울 게 없어졌어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실패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못 번다거나 좋은 차를 못 타거나 집을 못 사도 저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정말 짧은 8주였지만 그 시간에 진하게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케냐 가기 전에는 솔직히 그건 몰랐어요. 솔직히 케냐를 간 거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도 제가 뭐 그래도 뭐 학교 학위로 뭐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지금은 말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는 진짜 그냥 가야 됐어요. 제 삶이 거길 안 가면은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저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저가 저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저는 케냐 비디오 맨날 봤어요. 그냥 가기 전에 계속 보면서 진짜 가야 되나? 가고 싶다. 가야 된다. 지도 구글 맵으로 계속 찾아보고 저기 이렇게 뛰어야겠다. 이 학교 가서 브라더콤 인터뷰 해야겠다. 그 케냐의 되게 유명한 코치 이 사람들 다 가서 만나봐야겠다. 뉴질랜드에서 18살 때 케냐 이민 간 이 선수들 만나봐야겠다. 약간 좀 미쳤었어요. 진짜로. 멋지십니다. 멋있다는 말밖에 어떻게 더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를 아까 달리기도 달리기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성이 필요한데 그게 깨졌잖아요. 저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저를 던져야 됐어요. 시력 좋으신 편인가요? 나쁘지는 않네. 여쭤봤던 이유가 네. 저는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성우님 뒤편에 제 뒤편에 다양한 시각 자료들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려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본능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나 여기 가야 돼. 그럼 어디? 이튼 지도. 이튼 지도의 어느 마을. 그래서 누구랑 뛸 거야? 이 사람 2시간 15분 얘네 집 가서 잘 거야. 이 사람한테 트레이닝 받을 거야. 얼굴을 띄워놓고 되게 사소하지만 사실 A4 용지 저거 컬러 프린트 하는데 어디 업체 가서 바뀌면 장당 250원이거든요. 이왕 하는 거 좋은 사진 프린트 250원이니까 뽑아서 벽에다 붙여놓으면서 혹시 간절히 뭔가 꿈을 꾸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 러닝클럽도 그렇고 다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덕션도 그렇고 하기 전에 항상 시각화를 먼저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책으로 알게 됐고 영상으로도 한번 접하게 됐고 실천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더불어 성우님이 하신 과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능적으로 시각화를 하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랬고. 근데 말씀해주니까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제가 가기 전에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제 책상에 적어놨었거든요. 뭐 입학을 축하한다. 여기 너의 장학금 뭐 4만 몇 달러다. 장학금 딱 그 정도 받았어요. 진짜 신기해. 네. 그거는 저도 지금 소름이긴 해요. 모든 게 비비디 바비디 분은 아닌데 네. 행동도 해야 됩니다. 네. 확실히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사실 태반이고
근데 안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걸 수도 그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지만 그 시도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그렇다면 케냐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는 성우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면 좀 자세히 볼 수 있나요? 네,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음. 저기 저 노란색 책 마인드 플러닝 음. 책에서도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또 그 얘기는 할 게 이야기가 너무 많긴 해서 어떻게 많으시죠? 와, 뭐 만난 사람들부터 아, 음식이나 네. 훈련하는 방식이나 거기에 코칭 철학, 코칭 방식이나 선수들의 뭐 엄청난 기량, 뭐 자라온 환경. 네. 네. 제가 케냐에서 이렇게 느끼고 배운 것들을 정리한 그런 토크 같은 강연 같은 걸 종종 하는데 네. 거의 1시간 반은 얘기해요. 그것만 갖고도. 그걸 어떻게 얘기로 풀어낼 수 없겠어요. 3주나 음.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집약적으로 계셨고 네. 새로운 경험이었고 네.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럼 거기서 느꼈던 것 중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는지 얘기해 네. 줄 수 있나요?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음. 딱 감사한 두 분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네. 2015년에는 그때 8주 있었을 때 2시간 15분 거기 달리는 주자 아, 댄이라는 친구인데. 잠시만요. 예. 그러면 2015년에 한 번 가셨고 네. 또 언제 가시나요? 2019년에 19년 12주 있었어요. 12주 두 번 가셨고 네. 다음엔 또 언제 가셨나요? 그게 2번. 아, 그럼 4년 주기로 한 번 갔다 오신 거고. 예. 그럼 첫 번째 2015년에 가셨을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같이 생활했던 음. 데니얼 타누이라는 친구가 음. 지금도 고맙죠. 음. 잘 챙겨줬고 많이 알려줬고 달리기도. 또 이게 웃긴 게 2시간 15분 마라톤 주자면 케냐 남자는 뭐라 해야 될지 이제 달리기 시작했구나. 거기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2시간 15분인데요? 네. 왜냐면은 2시간 10분 아래가 너무 많아서 친구도 그때 어떻게든 이제 2시간 10분 밑에 내려가서 에이전시 초대 이렇게 에이전시 계약해서 네네. 해외 대회를 나가고 싶은 건데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죠. 근데 나중에 근데 조금 좋진 않게 되긴 했어요. 나중에는 막 제가 그 집에 있다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다른 친구가 같이 지냈는데 너무 시끄러운 친구였고 막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그 친구도 러너가 아니었었어가지고 다른 친구가 제가 미안한데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다른 또 알게 된 그 자전거 선수 집에 가서 나중에 좀 지냈는데 근데 고맙죠 지금도.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제가 못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랑 보내신 시간과 그 네. 케냐에서 달리기 훈련을 하시면서 네. 처음에 갔을 때 그곳에서 가장 충격받은 게 있었다면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케냐 문화나 그 달리기 환경이나 사람들 생활 양식도 좋고요. 일단은 아프리카 뭐 케냐 생각하시면 다들 더워서 어떻게 뛰냐 하시는데 그 이템 마을이 해발 2,400m 지역이고 그러니까 계곡 이렇게 높네요. 비스듬하게 있는 고지대에 있어서 예. 또 언덕도 많고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하면 아침 저녁은 거기 사람들은 빵모자 쓰고 파카 입고 다녀요. 대신에 낮은 엄청 더워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특히 아침에 11시 반 12시 전에 그날 훈련을 다 끝내요 거기는. 새벽 6시에 네. 조깅하고 9시 10시에 메인 훈련하고 쭉 쉬다가 4, 5시에 가볍게 조깅하고 그 그룹마다 좀 다르긴 해요. 이템 마을 안에 여러 팀들이 있어요. 막 이 코치 저 코치 막 이렇게 있고 모여서 선수 훈련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루에 거기는 기본 2-3번 훈련을 하고 당연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댄이랑 아침 조깅을 하는데 저희가 한 막 7분 페이스 느낌상으로 저는 페이스를 안 보니까 그때도 안 봤고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페이스 좀 올리자 하니까 댄이 막 속도 줄이라고 아침은 천천히 뛰면서 몸을 깨우는 거고 달리기는 그렇게 포스 하는 게 아니라고 네. 지금 네 몸 안 풀렸는데 그렇게 왜 속도 올리냐 2시간 15분 주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래 알았다. 그때 천천히 달리기에 대해서 왜 천천히 달릴까 좀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2015년에 당시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베이징에서 있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가 매일 2년마다 있는데 당시 베이징에 있을 그 마라톤을 준비하는 케냐 여자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태원에 훈련하고 있었는데 네. 그 선수들도 같이 훈련 몇 번 했거든요. 회복주 하는데 걷는 속도로 뛰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회복주 70분 하는데 70분 내내 떠들면서 웃으면서 뛰더라고요. 6분 때까지도 안 가고. 와. 근데 그들이 10km 31분 마라톤 2시간 막 20분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6분대가 달리기야? 심지어 5분대도 달리기 운동이 돼라고 생각하던 사람이고. 빠름에 집중했던 시기였군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근데 많은 한국도 그렇고 아마추어 러너분들은 6분대 달리기 생각 안 하는 분 많거든요. 이제야 좀 존투 트레이닝 알려지면서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한테는 완전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도 충격이었죠. 아, 천천히 달리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생리학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아, 이렇게 달려야 더 멀리, 더 빨리 달리면서도 버틸 수 있는 유산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나중에 배웠죠. 그럼 거기서도 맨발 달리기를 하신 건가요? 거기선 맨발로 안 달렸어요. 오, 왜냐면은 의외네요. 거기는 길이 흙길인데 네. 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그래서 심지어 제가 거기 가서 그래서 신발을 샀어요, 하나. 비브람 갖고 갔다가. 그렇군요. 비브람 좀 아파가지고 그때. 오히려 의외다. 약간 네. 케냐라고 하면 풀밭에서 뛸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거긴 아프리카라는 다 얘기 들었을 흙길, 아. 붉은 흙길이고. 근데 케냐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녀요, 거기를. 오,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어떻게 안 아프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돌들 있는 흙길에서 맨날 걷고 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안 아프게 뛸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케냐 선수들의 발바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봤는데 되게 푹신해요. 그래요? 되게 푹신해요. 발바닥 자체가 쿠셔닝이 있어요. 궁금하다. 말씀하시는 게 무슨 카스테라 말씀하듯이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맨발 달리기를 하면은 푹신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음. 책을 읽어도 그렇고. 근육이 조금 연해져서 그런가 보네. 우리가 돈가스를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연해지잖아요.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 맨날 근육이 이렇게 연질이 돼. 착착착 지면과 계속 때려주는 거기도 하니까. 그리고 케냐 달리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그 댄이 말했던 것처럼 요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깨워주는 거야. 약간 누워 있으면은 요가 받을 때 누워 있다가 천천히 손가락 발끝부터 깨워줍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이거 약간 요가적인 면도 있지 않나 아프리카가? 상당히 회복 주는 천천히 되는 달리기는 대신에 근데 빨리 뛰는 달리기 훈련할 때는 진짜 빠르게 하고 대신 그 비율을 잘 가져가고. 그리고 제가 그 성우님 유튜브에서 봤을 때 그냥 선수들이 아침에 요가를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맨날 싶었어요. 하진 않아요. 아, 한 2주일에 한 번 했나? 그 캠프에서는. 근데 그것도 캠프마다 선수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케냐 선수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달릴 때도 그렇고 이런 일상생활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자세나 평소 일상생활에 걸어 다닐 때나 네. 몸에 군더더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걸어 다닐 때도 힘이 다 빠져 있어요. 푸시업 할 때도 그래서 푸시업을 하다가 보면 근육이 피곤하니까 버티면서 이렇게 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해요. 아, 하다가 안 해요. 어, 애쓰면서는 몸을 좀 잘 안 쓰는 성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괴롭히지 않는군요, 자신을. 예, 딱 필요할 때, 스피드 훈련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딱 쏘는데, 그렇게 딱 쏘아야 되는 훈련을 할 때가 아닐 때는 진짜 힘을 잘 빼고 정말 이완이 잘 돼 있어요. 수도승들 같은 느낌이고, 사실 다 그렇진 않겠죠. 제가 본 선수들은.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아까 요가 여쭤봤던 이유가 네. 제가 최근에 요가를 하면서 너무 이게 좋아서 예, 예찬론자가 거의 되어 있는 상황이라 예, 아침에 또 하는 걸 보니 요가가 진짜 마법인가? 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하면서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불편했던 것들. 그래서 좀 엮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도움 많이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해요. 자주 하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은,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해요. 음,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했는데 요새는 조금 줄였어요. 맞아, 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는 좀 이완할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케냐를 그렇게 다녀오셨는데 두 번째로 다녀온 이유는 있으신가요? 한 번 갔다 왔으면 그게 너무 좋았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도 충분히 하실 스토리가 많을 텐데 네. 왜 또 한 번 갔을까? 2015년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대회는 2시간 15분 주잖아요. 거기선 2시간 15분이 이만큼 선수들 층이 있고 탑이 여기면은 그 측은 여기인 거예요. 이 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을 가리키는 캠프가 막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브라더콤이라는 이제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를 왔다가 정착하신 분이 이텐의 세인 패트릭스 고등학교에서 육상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15년에 갔을 때 브라더콤을 그냥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의 스토리를 듣고 그가 운영하는 캠프가 매년 진행되고 있다는 걸 듣고 나중에 혹시 와도 되냐. 언제든 웰컴이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그 대학원 학위를 끝내고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다시 진짜 제대로 배워야겠다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선수가 되려는 꿈은 이미 접었고 현실적으로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2015년 케냐 처음 갔을 때 진짜 거의 일주일 만에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선수는 못하겠구나 아, 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고 벽이 있었군요. 아니 그들의 그냥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나 여자 선수들도 못 따라가니까 그냥 바로 느꼈어요. 선수 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고 케냐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태리에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근데 2019년에는 이제 선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달리기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이 계속 있었고 세계적인 코칭과 진짜 세계 탑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와 그 선수들의 음, 환경과 그들이 나눈 이야기 그런 걸 다 또 가서 느끼고 싶었죠. 그건 진짜로 약간 좀 연수를 가는 느낌이었죠. 2015년은 그냥 맨땅 헤딩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였는데 음, 2019년에는 가기 전에 미리 다 연락해서 캠프에서 같이 먹고 자는 거 하고 음. 캠프 시작할 때 가고. 배우러 가신 건데 네네. 이게 사실 자신을 어떤 환경에 던져놓느냐에 따라 사람이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배우러 가셨다는 이유가 혹시 지금 마인드 러닝 스쿨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연계된 이유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달리기를 더 잘하고 싶었던 배움이었나요? 그때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마인드 플러닝을 막 그때도 약간 뭐 생각하던 때긴 하겠지만 저는 브라더 콤이 되게 궁금했어요. 아, 그 사람을 2015년에 처음 인터뷰했을 때 네네. 그의 달리기 철학도 너무 좋았지만 그 사람 삶의 스토리도 너무 감동이었고 음, 진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셨거든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정말 선수들이랑 인터랙트하고 대화하고 매일매일 느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 그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브라더콤 밑에서 이렇게 그 달리기를 배운 선수들이 딴 올림픽 메달이나 그런 거가 100개가 넘을 거예요. 세계 선수권 대회 다 합하면.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킵초게 코치의 코치가 브라더콤이에요. 아, 네. 갓파더네요. 그래서 완전. 실제로 그 사람을 Godfather of Kenyan Running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네. 갓파더라 불러요. 대부님이셨군요. 네. 아, 그 사람 그래서 브라더콤 아저씨 라스트 네임 따서 길도 이렇게 학교 앞에 그 사람 이름 브라더콤 아저씨 이름을 해줬고 음, 그러니까 이미지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 아저씨 그 음. 할아버지나 슬램덩크의 감독님 이미지시고 그 코칭을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아, 네, 진짜로 제가 막 코치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그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선수를 못하니까 뭔가 그걸 배우면 나중에 코치를 하고 싶으면 나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선수들이 겪는 것도 경험해보고 싶었고,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해봐야 이런 게 진짜 훈련인지 또 듣고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멋진 이유인데요. 나눔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평소에 나눔에 대한 가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굳이 나눠줄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걸 나누고 싶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이게 나이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네. 나한테 흘러 넘치니까 너도 좀 가져. 약간 이렇게 돼야 나눔이 되게 건강한 나눔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그래서 성우님한테 나눔은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달리기에 대한 나눔은 성우님께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저희 막 사랑하는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맞아. 같이 먹고 싶다? 네. 그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리기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처음엔 저도 막 기록이나 속도 그런 게 집착하다가 마인드 플러닝 하게 되면서 더 건강하고 즐겁게 뛰게 됐는데 주변에 너무 힘들고 애쓰게 뛰고 계속 부상 경험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달리기를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즐겁게 할 수 있고 부상 없이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잘 달려질 수 있고 나누고 싶다? 맨발 달리기 너무 재밌는데 신발 신을 때랑 느낌도 다르고 달리기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유로움 또 수십 배 더 느낄 수 있고 내 발바닥의 기능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런 맨발 달리기 수업이나 그런 것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컨텐츠도 만들고 근데 지금처럼 제가 막 저가 저를 마인드 플러닝 코치 뭐 이러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출도 아니고 뭐 체대 출신도 아닌데 이렇게 살지는 몰랐어요 저도. 근데 말씀대로
내가 경험한 그런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일단 믿음이 있고 그게 다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달리기를 즐겁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대신에 근데 그러려면은 스킬적인 것보다는 시각과 관점,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되게 멋진 이유네요. 더불어서 이거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코치라는 단어, 네, 자격에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거기에 대한 무게가 사실 어떤 직업이든 뭐 저 같은 경우는 PD, 감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우님께는 코치, 대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름의 무게가 있잖아요. 코치를 하려면 선수는 해야 돼. 선수는 해봤어야지. 뭐 2시간대는 뛰어봐야지. 뭐 어떻게는 해봤어야 사람들 앞에서 강연은 해봤어야지. 약간 이러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우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으셨겠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면전에도 많이 있지 않으니 그런 것들에서 속에서 많이 소화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름의 무게. 일단 제가 언제부터 막 저를 막 마인드풀러닝 코치라고 부른지 기억은 안 나요. 저도 언제부터 그랬는지. 근데 저에게 코치의 의미는 자기가 실제로 깊게 경험한 분야가 있고 그 경험을 어, 누구나 쉽게 적용해서 예전에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행위를 하던 사람이 좋은 쪽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걸 좀 코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배운다는 거는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이전에 없는 더 좋은 행동을 만드는 걸 생각하는데 코치라는 사람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의 방향으로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으로. 달리기 관해서는 저는 기록을 더 좋은 기록을 내주는 코칭은 저는 지금도 지향하지 않고 더 건강하고 즐겁고 자신만의 달리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만의 달리기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오래 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코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처음에는 코치라는 그런 게 없이 제가 막 수업을 했었어요. 영상 달리기 수업하고 매매 달리기 수업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너무 피드백이 좋은 거예요. 음. 덕분에 달리기 인생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 맨발 달리기 이거 진짜 마법이다. 5분 저랑 같이 5분부터 달리기 시작하셔서 풀마라톤 웃으면서 완주한 여성분 막 목 디스크로 달리지 못하시다가 이제 목 디스크 약도 안 드시고 그런 분들이 나온 거 보면서 아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이나 뭐 국가대표 출신도 아니고 저에게 본질은 이미 저는 그리고 그런 남들에게 보여지는 타이틀을 따는 거는 이미 열심히 어렸을 때 쫓아봤고 그게 저에게는 큰 행복이나 저에겐 본질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결국 본질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변화를 주는 게 코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하는 방향을 전달해서 되는 걸 보니까 아, 나 코치라고 나를 불러도 되겠다. 그런 거고 지금도 가끔은 생각해요. 주변에 요새 또 러닝 코치들 많으시잖아요. 막 많죠. 국대 출신도 많고 선수 출신도 많고 그들이 저를 봤을 때 쟤는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막 저한테 그 대놓고 막 뭐 코치예요 막 그러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긴 했는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음, 하나의 인기일 수 있고 네. 그만큼 선망의 시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음. 하기도 하고요. 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가 저를 봐도 저도 가끔 내가 이거를 코치라 해도 되나? 음. 말씀대로 막 기록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선출국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웃으면서 그렇게 잘 드시면서 무슨 아, 말씀이세요? 근데 저보다 잘 뛰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아. 아마추어 러너분들 중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계속 제 방향성이나 제 얘기하는 거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고 솔직히 근데 그게 되는 걸 느껴지니까 저는 지금은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어려운 문제다. 이게 코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 직업적인 관점에서 나를 그 장인이라 표현하는 게 내가 다 장인이에요 말하는 거 되게 좀 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나 왜 그랬어 이러고 이불킥 찰 수도 있는 거라. 또 말씀 꺼내주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대화하면서 저를 달리기 코치라고 전 절대 안 하거든요. 항상. 저 마인드풀 러닝 코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음. 그래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저를 나는 뭐 러닝 코치야, 음. 달리기 코치야라고 부르려고 했었으면은
지금도 저는 그렇게 못 부를 것 같아요. 왜냐면 달리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기는 저는 그 방향을 소개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기록을 좋게 하는 쪽이나 네. 마라톤 완주나 막 그런 거 음. 목표. 음. 근데 마인드풀 러닝 나를 위해 달리는 거 음. 그거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감을 주고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고 모르겠지만 제가 거의 가장 처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인드 플래닝 거의 5년, 6년 전부터 얘기해왔는데 기록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나를 위해 달리는 거에 얘기를 쭉 해왔는데 요새는 또 그런 얘기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네. 그래서 마인드풀 러닝 네, 코치라고 그렇다면 그 마인드풀 러닝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했지만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게 뭐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인드풀 러닝, 마음 챙김과 달리기 네. 어떻게 결합한 거지? 간략하게 마인드풀 러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달리기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이미 학습된 시선이 있잖아요. 달리기에 대한 체력장 어렸을 때 뺑뺑이. 네, 뺑뺑이 고통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나와의 싸움 음. 한계와의 싸움 그런 달리기라는 행위가 근데 학습된 달리기인데 저희가 더 뒤로 약간 본질적으로 돌아가면은 네. 달리기라는 행위는 인류에게 아주 원초적인 행위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기가 학습되지 않은 행위 중 하나가 달리기거든요. 아기에게 골프 같은 경우는 아기가 절대 혼자 안 해요. 가르쳐야 되고. 달리기는 아기가 뒤집어서 기다가 쓰고 걷다가 뛰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리고 달리기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수십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의 생존의 필수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릴 때 상당히 많은 그런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의 역사도 몇백 년이 안 되죠. 그렇죠. 얼마 안 된 일이에요. 네, 서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수백 년 후의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서 아니 왜 우리 선조들은 달리기 이렇게 400m 여기서 뺑뺑 돌고 서로 저랬대? 그럴 수도 있는 너무 혹은 수십만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은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냐? 필요도 없이 왜 달리지? 동물 잡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으로 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희한한 행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서 달리기를 계속 기록적으로 접근하면서 본질적으로 달리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나 충만감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잊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랬고 다른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래서 달리기에 처음에는 우울증에서 꺼내줬지만 기록 더 잘 달려야지 선수해야지 하면서 계속 저를 채찍질하고 한계로 내밀어 붙이고 인터벌하고 롱런하고 템포런하고 천천히 안 뛰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나 이러려고 달린 거 아닌데 즐거웠지 행복했지 충만했지 본질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풀 러닝은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자. 그래서 알아차림 이 마인드풀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계속 숫자적으로 페이스 보고 거리 보고 기록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달릴 때 내 호흡 느끼고 내 몸의 리듬 착지할 때 발의 느낌 주변의 풍경도 보고 내 감정 느끼고 그러면서 내 달리기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계속 확장해다 보면은 결국 나를 마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맨날 경험하고 나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돌아다니고 정리가 되고 더 깊은 생각들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동적 명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너무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답게 사는 그런 방향 설정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선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해 달리는 거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달리기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 챙김,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주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자세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화하다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인용해서 얘기해 보자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전 트랙 달리기도 되게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수렵에 의해서 우리가 달리기 시작했고 잡아서 저 동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달렸을 거고 전쟁 때문에 달렸을 거고 장비를 들고 트랙에서 달리기는 싸워야 되니까 이제 국가 간에 무기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우세하다는 걸 알려야 되기에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 숫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더 센 놈이야? 라고 했을 때 다 각자 이 방면에서 세지. 요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등급을 나눠야 되는 인간의 본능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게 기록적인 달리기였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더불어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현대사회,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요즘 같은 때 필요한 게 이 마음 챙김. 달리기도 마음 챙김의 일부겠지만 요거를 완벽하게 대놓고 결합한 마인드풀 러닝.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 씬에서 주목을 받지 않나? 더더욱 주목을 받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마인드풀 러닝이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성우님께서는 마인드풀 러닝 스쿨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우님께서 현재 마인드풀 러닝을 코칭하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인드 플러닝을 프로그램 참여하시기 전에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방향성이 명확해요. 호흡, 속도,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호흡은 코로 호흡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안 드리는 달리기의 방향성은 편하고 건강하고 부상 없이 달리는 방향성인데 코로 호흡해도 편한 속도로 시간을 기준으로 속도랑 거리 보지 않고 시간을 기준으로 나를 위해 달리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마인드 플러닝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무리하기도 어렵고 네. 코로만 호흡해야 되는 게 그 제어 장치가 되고 시간 기준으로 달리면 그것도 이제 무리하지 않고 내 컨디션에 맞춰서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인드 플러닝 스쿨 프로그램들 중에는 이제 제 인스타그램에 프로필 링크 하시면 30일 5분 달리기 프로그램은 무료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공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메일로 그냥 매일매일 음, 1일차 1차 해서 저 35분 초록색 책의 기반인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거 말고는 뭐 당연히 유료 프로그램 이렇게 1년짜리 1년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일단 좀 그걸로 30일 5분 시작하셔서 달리기를 좀 새롭게 접근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까 막 기록 경쟁 그런 게 좀 옛날 선조들이 봐서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막 저는 막 정답이 아니다 싫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도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도 대회 좋아해요. 네,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그래도 이렇게 해보는 거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오는 쾌감도 있고 저도 이번에 와서 주말 2주말 다 대회를 나갔고 즐겁게 뛰었고 남들 응원 받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네. 좋죠. 또 러너들과 같이 그 주로를 뛸 때 그 우리가 큰 부족 같기도 하고 이번에 또 운탄구도 자원봉사 윤준이 덕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티셔츠 입고 왔습니다. 그때 성우님도 마주쳤는데 되게 좋았어요. 에너지가 확실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달리기의 매력은 나눔에 있지 않나 필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우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저 책을 얘기를 드리면 이 책이 나온 지는 기간이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내셨나요? 저게 노란색 마인드 플러닝 책은 2019년 말 19년. 2020년 초에 나온 걸로 기억하고 네. 30일 5분 달리기는 2021년 여름? 네. 마인드풀 러닝이라는 노란색 책은 케냐에서 성우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거기에 대한 밀착 경험에 관련된 에피소드 에세이북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인 31일 5분 달리기는 방금 말씀하신 마인드풀 러닝 스쿨 달리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알려드리는 가이드북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자분들께서 이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계신다면 달리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30일 5분 달리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리기 좀 좋은데 달리기의 본질이 뭐지? 케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궁금하시다면 그 다음으로 마인드풀 러닝에 대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책을 가져오셨지만 제가 특별하게 뭔가 홍보를 부탁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 관련해서 너무 책이 좋아서 조금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라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책을 읽고 달리기를 사랑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성우님의 마인드풀 러닝 그리고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성우님은 왜 맨발 달리기를 지향하시고 사람들에게 이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맨발 달리기는 일단 그냥 비유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꽃의 향기를 맡고 싶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향기를 맡아요. 잘 못 맡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식물의 잎사귀나 뭐 나무의 촉감을 느끼고 싶은데 장갑을 끼고 느껴요. 잘 못 느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손을 쫙 못 펴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압착해 놓고 푸시업을 해야 돼요. 답답해요. 좀 네. 발팝하고 균형도 잘 안 잡혀질 거예요. 달리기를 이제 맨발로 하는 게 상당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를 발바닥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지면을 느끼면서. 근데 신발을 신을 때는 그 정보가 차단이 되고 줄어들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달릴 때 더 좋은 움직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근육들도 잘 동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쿠셔닝이 많은 신발을 신고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쿠셔닝이 많은 신발을 신고 하시면은 그 정보를 통해서 뇌에서 큰 근육들을 큰 근육들 달릴 때 써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못 받으니까 근육들을 잘 못 쓰니까 관절들이 더 오버워킹을 하고 더 이렇게 좀 힘들게 일을 하니까 그런 부상들도 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왼발 달리기를 그리고 왼발 달리기 되게 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이렇게 지면이 느껴지고 특히 풀밭이나 흙길 안전한 데 뛰면은 그렇죠. 너무 해보셨잖아요 저희 그죠? 네, 한번 룰레몬 세션에 참여했었죠. 네, 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제 맨발 달리기 전 달리기는 이제 저희가 달리기 할 때 막 케이던스 자세 이런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얘기하고 정답이 있다는 식으로 많이들 저희가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딱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날의 컨디션에 또 달린 속도에 맞게 드러난다 생각하는데 달리기에 내가 펼쳐낼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즐거운 달리기의 모양이 저는 맨발로 달릴 때 가장 잘 드러난다고 저는 경험했고 또 맨발 달리기 수업을 할 때 뛰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그걸 또 경험해요.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달리기 이런 거였어요? 달리기 너무 편해요. 신발 벗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더 왜 편하지?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요. 그래서 즐거움, 네. 부상 방지, 발바닥에서 이제 뇌도 깨워주는 그런 네. 뉴런 연결도 더 될 거고. 어. 그리고 케냐 선수들 제가 케냐 다큐멘터리 중 하나 이제 맨언어 미션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이제 800m 세계 기록 갖고 있는 데이비 루디샤한테 물어봐요. 왜 케냐 선수 잘 뛰는 것 같아요? 근데 데이비 루디샤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뛰놀아서 앵클 잘 쓰고 good feeling with the ground 그래요. We have good feeling with the ground. 근데 저는 그게 맨발로 자주 걷고 뛰면서 발달시켜주는 그런 몸의 무브먼트 인테그레이션을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10년 동안 한 케냐 선수들은 이제 그게 디폴트가 돼 있으니까 기본으로 신발 신어도 그렇게 발현이 되는데 저희는 그게 저는 인테그레이션 안 됐다고 저는 느껴요. 저는 안 됐어요 확실히. 그런 것도 있고 전 세션에 참여해봤지만 네. 맨발 달리기는 처음이었어요. 네. 물론 과거 해봤겠지만 이렇게 해보자 해서 따라했던 적은 처음이었는데 네. 물론 촬영을 했지만 그때도 맨발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웃음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냐면 발이 간지러워서. 그리고 괜히 내 발이 간질간질하고 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 순간이 너무 그냥 재밌더라고요. 단순히 달리기고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했지만서도 내가 살아있구나. I'm alive.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 맨발 달리기의 매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신발은 잘 만들어진
사실 전유물 같은 거잖아요. 박사님들과 석사님들의 노고가 담긴 엄청난 발명품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지면을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도, 여행이 발달한 이유도 그 본질은 신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러닝화를 아예 신지 않을 수는 없고, 오늘 이렇게 신발을 하나 가져와 주셨는데, 성우님께서 요 신발을 자주 즐겨 신으셔서 꼭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앞에 있는 신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신발인가요? 네, 이 신발은 비보 베어풋이라는 영국 브랜드의 신발이고요. 뭐 보시다시피 쿠션이 없습니다. 쿠션이 없고 드롭도 없고요. 평평하고 이렇게 막 휘어져요. 음, 이 신발을 제가 즐겨 신는 이유는 아까 되게 영균님이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신발을 신어야 더 긴 거리도 우리가 이동하는데 편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맨발로 뛰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언제든 맨발로 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도시 아스팔트 길거리를 솔직히 맨발로 뛰다가 위험해요. 위험하죠. 뭐가 찔릴지 모르고 뭐가 있을지 모르고 근데 이 신발을 신고 뛰면은 내 발을 보호해 주면서도 맨발로 지면을 느끼는 그 느낌을 많이 살려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살아있는 느낌도 맨발까지는 아니지만 그 느낌도 들고 쿠셔닝이 없고 드롭이 없다 보니까 정말 내 아킬레스건도 잘 쓰여지는 것도 경험하고 착지나 그런 것도 쿠션이 없다 보니까 더 잘하게 돼요. 더 내가 민감하게 지면을 느끼니까 음, 쿵쿵쿵 음, 억지로 안 달리고 음, 그런 면에서 제가 너무나 애용하고 있는 신발이고 네 이거는 진짜 저도 이거는 이제 달릴 때 신는 신발이고요. 지금 신고 있는 거는 검은색은 일상으로 신고 있는데 어 저는 보통 달리기 러닝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특정 브랜드 추천 안 드려요 사실. 그냥 쿠셔닝 있는 거 편한 거 하나 한 켤레 신으시고 약간 이렇게 쿠셔닝이 없는 또 음, 발볼 넓은 거 음, 하나 신으셔서 그거를 로테이트하라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쿠셔닝이 많은 신발을 신고 뛸 때랑 이렇게 쿠셔닝이 없는 거 신고 뛸 때 만들어지는 달리기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네, 진짜. 피드백이 다르기 때문에 음, 몸이 움직임 자체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면서 계속 달리실수록 더 부상 없이 달리시는 도움. 왜냐면은 쿠션이 있는 신발을 제가 막 신지 마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신발만 신으시면 확실히 지면을 못 느끼고 달리기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좀 부상이 있는 쪽으로 달리는 걸 인지를 못 하는데 그럴 때 얘를 신으면 바로 알아요. 착지를 막 하고 있으면 무릎이 아프네. 그러니까 이런 걸 신었을 때 무릎이 아프시다는 거는 쿠셔닝이 있는 신발을 신고도 무릎이 아프게 뛰고 있는 건데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신으시면서 무릎이 아프네. 그럼 안 뛰게 하려면 무릎이 안 아프게 뛰려면은 속도를 좀 늦춰야겠구나. 음. 케이던스를 좀 올리니까 좀 더 가볍게 착지하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러닝 하시는 분들이 보조지표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신발이라고도 인식이 되네요. 매번 이렇게 쿠션이 없는 거를 신기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단순히 내 자세와 조금 더 나를 민감하게 근육의 쓰임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 브랜드를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직접 성우님께서 신었던 걸 가져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빛이 발해 있고 굉장히 훈련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는 되게 육각형의 이 벌집 모양이 있고 이 되게 제가 신어보지는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살짝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신발, 어렸을 때 실내화가 살짝 생각나는 그런 신발인데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네, 이거는 공개적으로 당연히 말씀드려야 될 제가 이 브랜드를 커뮤니티랑 브랜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한국에 지금 수입하는 회사가 이거를 하는 거를 한국에서 지금은 왜 온라인으로는 사실 수 있고 음. 매장에서 경험하거나 그런 거 이제 9월에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아,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거를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쿠셔닝이 없는 신발을 꼭 신어 보시고 음, 당연히 말씀대로 이런 신발 신고 평소 뛰던 거리나 시간을 뛰시면 절대 안 돼요. 음, 네. 왜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쿠셔닝을 해주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발이 놀라고 몸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한 20-30% 정도씩 차근차근 정시키면서 다시 달리기 움직임을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음, 접근하시면은 많은 배움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달리기의 체크 포인트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브랜드를 지금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꼭 트라이얼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 번쯤 신어보고 경험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물론 다 모든 러너가 이걸 구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하신 그런 근육의 움직임, 세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데는 또 그 달리기가 문화화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약간의 욕심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성우님께서 이렇게 신발을 가져와 주셨지만 저희 러닝클럽은 이렇게 제작 지원도 언제나 흔쾌히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컨텐츠가 제작 지원을 받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혹시 지금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계신 수많은 브랜드의 담당자분들께서 저희의 팟캐스트를 예쁘게 봐주신다면 저희에게 이렇게 스폰서십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한 이해와 정말 이게 좋은 것이어야 저희도 이것들을 듣는 분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스폰서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작 지원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맨발 달리기와 이 신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조금 더 성우님과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또 많지 않으니, 현재 녹화 시간이 11시를 달려가고 있기에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MC로서의 역량 부족도 살짝 한 번은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더 이야기를 담백하게 잘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성장할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아니요. 너무 시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들었고, 더 알고 싶은데, 요런 마음이 있어서 욕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주최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니까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다른 이야기와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도 재밌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언제 한번 또 나와주시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닝클럽의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서 네. 관련해서 저희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있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길을 마주해요.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 시원한 바람과 반짝이는 오색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한강변, 자연의 향기와 이 피톤치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트레일. 이런 다양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두 발로 걷고 달리는 길이 저마다 다른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길도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우님은 지금 어떤 모양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MBTI 얘기도 요새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전 I 쪽인데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런 시간을 되게 선호하는 사회이긴 한데, 그래서 달리기도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사실 좋아하긴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속도대로 뛰고 내가 뛰고 싶을 때 뛰고. 근데 어제 저녁에 저희 마인드풀 러닝 커뮤니티 분들 중에 34분을 초대해서 커뮤니티 행사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것도 제가 불편하니까 안 하다가 좀 서로 좀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막 거의 한 150명 넘게 계셔가지고 와, 그 분들이 모이셔서 서로 처음 보는데도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마인드풀 러닝 또 달리기 뭐 코어흡 이런 공통된 주제로부터 서로 막 친해지시고 얘기를 나누고 어울리는 걸 보면서, 아, 나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는데 또 저 미국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같이 가고 있었구나. 우리 다 같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주변을 둘러보고 더 같이 오래 가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막, 뭐 마인드 플러닝은 뭐 기존의 달리기랑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막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마인드 플러닝이 제가 나를 위해 달리는 거라 말씀드렸고, 근데 나를 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균님을 위한 건, 저를 위한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르죠.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정답이 없는 달리기라도 말씀드리는데, 어, 그 정답이 없는 길을 저희가 같이 즐겁게 건강하게 가는 게 러너들이 아닌가? 네, 막 그런 막 기록 경쟁도 재밌고 좋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저는 막 한강에서 뛰다가 만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거 막 맞아. 화이팅 혼자 막 그러고 웃어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 같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같이 가는 길 위에 있으시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길을 달리고 싶으신가요? 누구와 함께 달리고 싶다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달리고 싶다도 좋을 것 같고, 네. 어떤 길로 달려나가고 싶은지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 제가 딱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마음이 온전히 느끼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가고 싶어요. 네. 근데 그렇게 달렸는데 주변에 같이 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은 길로 달려야겠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휩쓸리지 않고 제가 맞다기보다 맞고 틀리다?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진짜 이게 아니라 얘가 이 길이야 하는 길로 쭉 가고 싶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네. 감사하게도 그 길에 많이들 같이 달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고 싶어요. 디테일한 말씀 감사합니다. 좀 말이 기네요 지금. 아니에요. 이게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해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많이 귀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성우님이랑 오늘 나눠보지 못한 이야기 중에 호흡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발바닥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시간에는 많이 다뤄보지 못했어요. 하여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성우님께 호기심이 생기신 분들은 성우님 어떻게 찾아봐야 되죠? 인스타그램 네. 성.우.키 KIMM이나 유튜브에 달리는 거북이 치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나 사진으로 보면서 상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성우킴을 검색해 주시고, 조금 더 생생한 정보와 화면을 보면서 정보를 얻어가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달리는 거북이 김성우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되게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말씀대로 생각 정리하면서 얘기도 하게 되고 좋은 질문들 해주시고 MC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얘기를 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국에서 오시면 그땐 달리기라도 같이 하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우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달리기, 더 나아가서 삶을 어떻게 이뤄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저는 이야기하는 내내, 그리고 성우님을 발견하는 내내,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계속 발견하는 내내 이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질문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평소 기쁨을 느끼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달리러 갈 때 기분이 참 좋아요. 달리고 나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일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잘 때, 15분 낮잠을 잘 때 행복합니다. 3-5일 먹을 수 있는 카레를 만들었을 때 기분이 참 좋아요. 아내랑 사소한 이야기 하면서 웃고 떠들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단순히 대상을 추상적으로 혹은 느낌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게 탐구하고 정의해서 보다 가시적이고 세밀하게 지금을 즐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오늘 대화하면서 뭐가 좋았지? 그리고 우리 팀 러닝클럽 멤버들과 함께 할 때 이들의 어떤 점이 좋지? 난 이들한테 뭘 해줬을 때 기분이 좋지? 어떤 표정을 봤을 때 기분이 좋지? 내가 더 이 사람들이랑 재밌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밤새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하고 즐기는 편이어서 더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셨나요? 아이디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더 좋은 경험을 이 친구들에게 선물해주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열심히 내가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고요. 스폰서 들어오셔서 스폰서십이 있어야 갈 수 있긴 합니다만 한우 회식 한번. 네, 뭐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성우님께서 쓰신 책 이 Mindful Running, 케냐 이텐에서 찾은 나를 위한 달리기. 이 책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오늘의 팟캐스트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제가 대신 낭독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빨리 뛰려 하지 않고 빠름이 저절로 드러날 때까지 천천히 달리며 기다릴 줄 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무리하지 않고 기본을 쌓아야 하는 것을 이해한다. 케냐 마라토너들이 다른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달릴 줄 아는 여유와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